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지난주와 좀 비슷한, 난이도의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제가 이제 국가직을 보고 또 사례형 문제를 좀 많이 좀 넣으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를, 좀 상대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최근에 기본적인 경향은 맞아요. 국가직 때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몇 년 전서부터 사례형 문제들이 한 두세 개씩은 꼭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자,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도 이제 약간 사례형이지, 그치? 약간 사례형인데, 자, 지금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확정 신고를 끝냈습니다. 끝낸 상태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지? 당사자 소송. 좋아.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이다. 그거 떠올리면 좋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직접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1번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얘기를 약간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처분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지급 의무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는 거면, 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할까요? 사법상 의무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이건 공법상 의무입니다. 공법상 의무. 의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사법상 의무 또는 민사상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거하고 그것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성격의 의무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A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자, 나왔습니다. 당사자 소송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4번 선지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A회사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 증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는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금에 대한 조세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하고 그것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시점에는 간격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지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고, 제가 얼마 전에 신고를 했는데, 8월 31일까지 내면 된대요. 그럼 5월 31일까지 제가 이제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세금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를 내야 될지 알아요. 근데 코로나고 어떠고 이런 사정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8월 31일까지 내야 된대요. 그러면은, 자, 저는 이미 저에게는 세금의 의무가 부과가 된 거죠. 부과가 되는 시점과 납부하고 징수하는 시점에 간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번 선지는 여러분 2번 선지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이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납부하고 징수를 해야 그때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실제 납부를 해야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바로 이게 직접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의무는.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실제로 납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환급세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가 발생한 상태 아직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그걸 제하고 납부할 수도 있겠지.
그거 발생하면 아직 납부나 징수 시점이 안 왔다라고 한다면,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낸 다음에 돌려받는 경우가 우리가 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발생했기 때문에, 법령에서 바로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하거나 납부할 때는 그것을 제하고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건 부당이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행정입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정입법. 자, 기업법부터 보면, 자, 고시 나왔어요. 여러분, 고시는 제가 팔색조다, 혹은 고시는 다중인격조다. 고시는 참 여러 가지, 고시는 행정규칙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뭐도 될 수 있다? 처분도 될 수 있다. 고시는 참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고시는 뭐의 형식이에요? 행정규칙의 형식이죠. 고시, 예규, 훈령, 지시 이런 것들은 다 행정규칙의 형식이야.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고시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구체적 규율, 구체성.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제가 처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구체성입니다. 구체성하고 직접 발생 여부. 이게 굉장히 사실 처분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처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성이 처분의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구체성은 처분의 기준이 되죠. 추상적인 건 안 되고 구체적인 건 된다. 근데 고시는 행정규칙, 즉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추상적이어야 정상이지만 간혹 구체성을 갖는 고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물침을 고시라든가 뭐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고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처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없으며 요거 틀렸죠.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정입법을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누고, 법규명령을 또 크게 뭘로 나누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뉩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구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렇죠? 새로운 법규사항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자, 이거는 지금 집행명령은, 여기서 집행명령은, 자,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명령은 정할 수가 있죠. 위임명령을 규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규정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는 거고. 디귿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임명령이에요. 자, 위임명령은, 자, 상위법령에 개별적인 수권 규범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법률이나 자, 상위 명령에 개별적인 수권 규범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그쵸?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하나에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수권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당 위임 명령에 어느 상위 법령에서 갖고 왔는지 직접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권 규범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위임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상위 명령을 보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 명령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법령 보충 명령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법령 보충 명령. 자, 우리가 우리 시험 법령 보충 명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이제 행정규칙인데 그러니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아시죠? 그러니까 법규 명령인데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상위법과 결합하여 이제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을 우리가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하고, 명령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을 법령 보충 명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리을번 보겠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의 위임 없이,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 그러면 여러분,
조례는 두 가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조례하고 공공단체의 자치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위임 없이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단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례는, 원칙적으로 조례는 뭐가 가능합니까?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례는 이 두 가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을번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보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상명령이 인정되고 있다. 이런 비상명령이 뭐냐면 이제 우리 박정희 정부 때 유신헌법 때 나왔던 긴급조치라는 게 있어요. 긴급조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명령인데 이게 법률 정도가 아니라 헌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게 헌법이야.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조치 1호, 뭐 긴급조치 2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막 내려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잡아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박정희 정부 때 혹은 유신헌법에서 나왔던 그 긴급조치를 우리가 비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현행헌법은 구차 헌법이죠.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구차헌법에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현행헌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이거 판례를 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자, 여러분 이거 해설지에 보면 4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4공화국이 유신헌법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신헌법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 자, 1번 법원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안 하게 됐어. 그럴 때는 변경된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과태료와 같은 것도 넓게 보면 제재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과태료도 넓게 보면 제재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제재 처분을 얘기할 때 항상 기준은 뭘로 삼아요? 행위시를 기준으로 삼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거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과태료 또는 과태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행정, 질서, 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질서벌의 취지를 이해해야 돼. 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장래에 그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호 위반을 했어. 그러면 과거의 의무 위반이잖아. 그러면 그 신호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 사람이 다음부터는 신호 위반을 못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질서를 정립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목적이 좀 더 강한 겁니다. 그 목적이 강한 거기 때문에 자, 변경된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게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기준으로 질서를 잡을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를 향해서 그렇게 질서를 잡아갈 필요가 없게 된 거잖아요. 때문에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법령,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에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과태료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과태료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이거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과태료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니, 과태료법이란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상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이런 법령이 들어갔을까를 제가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은 이제 과거에는 고의나가시를 따지지 않았다가 이제 법령에서 고의나가시를 따진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정된 법률이겠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7조.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이제 있으니까 이게 개정된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통고처분. 여러분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절차 또는 형사처벌을 대신해서 하는 행정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냥 형사 절차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항고소송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말은 처분이지만 처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고처분은 처분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고 어쨌든 이 통고처분은 형사처벌 대신에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네, 반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 양벌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위반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양벌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그 얘기하는 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일단 그거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기관 위임 사무인 경우에는 국가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일 때? 자치사무일 때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여기 몇 번이야? 3번. 자, 국가가 3번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는 것이지 별도의 법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공법인 넓게 보면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치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요거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네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자, 1번 볼게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소관명령에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속재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해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뭡니까? 자,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체행위라는 겁니다. 알려주는 일체행위를 우리가 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해당 정보 주체. 정보 주체는 그 정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TV에 내가 찍혔으면 내가 정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빨리 알려야 한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빨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음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이 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 꼭 4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1번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은 좀 모를 수도 있잖아.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모른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 1번 보겠습니다.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지 혹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요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인정되지 않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소송에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죠. 소송에서 주로 공부하긴 하는데, 기본적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5번에 2번 보면, 자, 네, 어쨌든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자, 판례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상이라고 하는 거 다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친 거. 자, 그러면, 자, 공무 수행하고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 지금 요게 첫 번째로 나왔던 사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건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또 행정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본인 과실이 경합되어 있어서 이거는 국가유공자로 해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여러분이 보셔도 딱 인정되지 않죠. 완전히 다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답은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가성걸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반려 처분 사유인
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권자의 대지 사용 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게 제출되지 않았네. 그래서 반려한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 더 이상 공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른 이유죠. 다른 이유입니다. 공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6번서부터 이제 또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 갈게요.